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안톤 체홉 단편소설 낭독 시리즈 4번째 내기입니다. 한 젊은 변호사와 은행가 사이에서 벌어진 15년 감금과 200만 루블의 내기. 그 끝에는 인간의 삶과 진실, 그리고 돈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남게 됩니다. 200만 루블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저도 감이 잘 안 잡혀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1900년 당시 러시아 중산층 연봉이 약 500에서 1000루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만 루블은 평균 수천 년치의 연봉입니다. 수천 년치.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오늘날 억만장자 수준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톤 체홉의 내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두운 가을밤이었다. 늙은 은행가가 서재 구석구석을 서성이며 15년 전 가을에 열었던 파티를 떠올리고 있었다. 파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흥미로운 대화도 많았다. 그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손님들 중에는 학자와 언론인도 적지 않았는데 대부분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그들은 사형이 형벌로서 시대에 뒤떨어졌고 기독교 국가에 어울리지 않으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파티의 주최자인 은행가가 말했다. 나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험적으로 판단하자면 제 생각엔 사형이 징역형보다 더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사형은 한 번에 죽이지만 종신형은 천천히 죽이는 겁니다. 몇 초 안에 죽이는 것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생명을 빼앗는 것 중 어떤 게 더 인간적일까요? 둘 다 똑같이 비윤리적이죠. 손님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왜냐하면 두 쪽 다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신이 아닙니다. 국가는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손님들 가운데는 25살쯤 된 젊은 변호사도 있었다.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형이든 종신형이든 똑같이 비윤리적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분명 종신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때만 해도 젊고 예민했던 은행가는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는 젊은 변호사에게 돌아서서 소리쳤다. 그렇지 않소. 당신이 독방에 5년 동안 갇혀 있을 수 있다면 200만 루블을 걸겠소. 만약 그게 진심이라면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럼 저는 5년이 아니라 15년을 머물겠습니다. 15년? 좋소. 은행가가 소리쳤다. 여러분, 내가 200만 루블을 걸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200만 루블을 거세요. 나는 내 자유를 걸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하여 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내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았던 탓에 건방지고 경솔했던 은행가는 이 내기에 꽤나 흥분했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변호사에게 농담조로 말했다. 젊은이, 너무 늦기 전에 정신 차리시오. 200만 루블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선어해를 잃게 될 거요. 선어해라고 말한 건 그 이상은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요. 이 운 나쁜 사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 택한 감금이 강제적인 감금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는 점이요. 언제든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감방 안에서의 자네 삶 전체를 망칠 것이오. 난 당신이 불쌍하오. 그리고 지금 은행가는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이 모든 것을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런 내기를 했을까? 변호사는 15년을 잃고 나는 200만 루블을 날리는데 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 거지? 그것으로 사형이 종신형보다 낫거나 나쁘다는 걸 사람들이 납득할까? 아니야. 정신 나간 소리야. 내 입장에서는 배부른 놈의 변덕이었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순전히 돈에 대한 탐욕이었을 뿐이지. 그는 계속해서 저녁 파티 이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변호사는 은행가 집 정원에 지어진 별채에 엄중한 감시하에 감금되도록 결정됐다. 15년 동안 그에게는 문턱을 넘을 권리, 살아있는 사람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권리, 편지와 신문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악기를 소지하고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되었다. 조건에 따르면 그는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지만 특별히 만들어진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말없이 소통할 수 있었다. 필요한 모든 것, 책, 음악, 술 등은 창문을 통해 쪽지를 보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다. 계약서는 완벽한 감금이 되게끔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1870년 11월 14일 12시부터 1885년 11월 14일 12시까지 정확히 15년간 감금되도록 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조금이라도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설령 기한을 마치기 2분 전이라 할지라도 은행가는 그에게 200만 루블을 지불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감금되던 첫 해에는 그의 짧은 메모들로 미루어 보아 변호사는 외로움과 권태에 몹시 괴로워했다. 그의 방에서는 밤낮으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술과 담배를 거부했다. 술은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은 수감자의 가장 큰 적이다. 게다가 좋은 술을 혼자 마시는 것보다 더 지루한 것은 없다. 라고 그는 쪽지에 썼다. 그리고 담배는 그의 방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다. 첫 해 동안 변호사는 가벼운 내용의 책들을 받았다.
복잡한 연애를 다룬 연애소설, 탐정소설, 판타지, 코미디 등이었다. 2년째 되던 해, 피아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변호사는 쪽지를 통해 고전 서적들을 요청했다. 5년째 되던 해,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수감자는 술을 요청했다. 창문을 통해 그를 관찰한 사람들 말로는 그해 내내 그는 먹고 마시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고 했다. 자주 하품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혼잣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책은 읽지 않았다고 한다. 이따금 밤에 앉아서 글을 쓰다가 날을 지새고 아침에는 썼던 것을 전부 다 갈갈이 찢어버렸다고 했다. 우는 소리도 여러 번 들렸다고 했다. 6년 반이 되었을 때 수감자는 외국어와 철학,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학문들에 너무나 푹 빠져 은행가는 그에게 필요한 책을 대주기에도 벅찰 정도였다. 4년 동안 그의 요청으로 주문한 책이 600권에 달했다. 그 열정이 계속되는 동안 은행가는 수감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나의 간수님, 나는 이 글을 6가지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하세요. 만약 그들이 틀린 곳을 단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시켜 정원에서 총을 쏘도록 해주세요. 그 총소리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나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나라의 천재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하나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내가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음으로써 내 영혼이 누리는 천상의 행복을 당신이 알기나 할까요? 수감자의 요구는 이루어졌다. 은행가는 정원에서 총을 2번 발포하도록 지시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변호사는 책상 앞에 꼼짝도 않고 앉아서 오로지 복음서만을 읽었다. 4년 만에 600권의 심오한 서적을 섭렵한 사람이 전혀 두껍지도 않은 책 한 권을 읽는데 거의 1년을 허비했다는 사실에 은행가는 의아해했다. 그 후 복음서는 종교사와 신학 서적들로 대체되었다. 수감 생활 마지막 2년 동안 수감자는 엄청나게 많은 책을, 그것도 마구잡이로 읽었다. 그는 자연과학에 몰두하다가 바이런이나 셰익스피어를 읽었다. 종종 그로부터 화학책, 의학 교과서, 장편 소설, 그리고 철학이나 신학 논문을 동시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쪽지가 오기도 했다. 그는 마치 바다 위에 널린 난파선의 부서진 잔해 조각들 사이를 헤엄치듯 목숨을 위해 아무 것에나 무턱대고 매달리듯 그렇게 책을 읽었다. 은행가는 이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 12시에 그는 자유를 얻을 것이야. 약속한 대로 나는 그에게 200만 루블을 지불해야겠지. 그러나 내가 돈을 주고 나면 모든 게 끝나겠지. 나는 파산하고 말 거야. 15년 전만 해도 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돈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스스로에게 묻기가 두려웠다. 주식시장에서의 도박과 다름없는 투기에 대한 열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버릴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그의 사업은 서서히 쇠퇴했다. 두려움을 모르고 자신감이 넘치며 오만한 사업가였던 그는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부들부들 떠는 이류 은행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빌어먹을 내기. 노인은 절망적으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왜 이 인간은 죽지 않았을까? 이자는 겨우 40살밖에 안 됐어. 이자는 내 마지막 한 푼까지 가져가서 결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겠지. 나는 질투심에 불타는 거지처럼 그 남자에게서 매일 똑같은 말을 듣게 될 거야. 내 인생의 행복을 당신 덕분에 얻었소. 그러니 당신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안 돼. 이건 너무해. 파산과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인간이 죽어주는 것뿐이야. 시계가 막 3시를 알렸다. 은행가는 귀를 기울였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얼어붙은 나무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15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그 문의 열쇠를 금고에서 꺼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정원은 어둡고 추웠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매섭고 축축한 바람이 정원 전체를 휘몰아치며 나무들을 쉴 새 없이 흔들었다. 은행가는 눈을 부릅뜨고 보았지만 땅도 하얀 조각상도 별채도 나무도 볼 수 없었다. 별채가 있는 곳까지 다가온 그는 경비원을 큰 소리로 2번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경비원은 악천후를 피해 부엌이나 온실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내게 만약 내 자신의 목적을 수행할 만한 용기가 충분히 있다면 노인은 생각했다. 누구보다도 경비원이 의심을 받게 될 거야. 어둠 속에서 그는 계단과 문을 더듬더듬 찾아내고는 별채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손으로 더듬어가며 좁은 복도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가 성냥불을 켰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의 침대가 이불도 없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철제 난로가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수감자의 방으로 이어지는 문의 봉인은 멀쩡한 상태 그대로였다. 성냥불이 꺼지자 노인은 불안에 떨며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촛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수감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등과 머리카락 그리고 손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2개의 안락의자와 카펫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책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5분이 지났지만 수감자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15년간의 감금 생활은 그에게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은행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렸지만 수감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은행가는 조심스럽게 문에서 봉인을 뜯어내고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었다. 녹슨 자물쇠가 목쉰 신음소리를 냈고 문은 삐걱거렸다. 은행가는 곧 놀란 비명과 발소리가 들릴 거라고 기대했지만 3분이 지났는데도 문 저편은 이전처럼 고요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책상 앞에는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은 살가죽을 입혀놓고 여자처럼 치렁치렁한 긴 곱슬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을 달아놓은 해골과 같았다. 얼굴색은 누렇고 흑빛이 감돌았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으며 등은 길고 좁았다.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달린 머리를 받치고 있는 팔은 어찌나 가냘프고 앙상한지 보기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희끗해져 있었고 노인처럼 쇠락한 얼굴을 본다면 누구라도 그가 겨우 40살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고 있었다. 비스듬하게 숙인 그의 머리 앞에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자잘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불쌍한 놈. 은행가는 생각했다. 자고 있군. 아마도 꿈속에서 수백만 루블을 보고 있겠지. 나는 그저 이 산송장을 침대에 던져놓고 베개로 가볍게 덮어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천하의 전문가라도 부자연스러운 죽음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을 거야. 하지만 우선 이자가 여기다 뭐라고 썼나 한번 읽어볼까? 은행가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다. 나는 내일 12시에 자유를 얻고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을 떠나 태양을 보기 전에 나는 그대들에게 몇 마디 해줄 필요를 느낍니다. 순수한 양심에 따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신 앞에 맹세코 나는 자유와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그대들의 책 속에서 지상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경멸한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15년 동안 나는 속세의 삶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사실 나는 땅도 사람도 보지 못했지만 그대들의 책 속에서 향기로운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숲속에서 사슴과 멧돼지를 사냥하고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시인들의 천재적인 마법으로 창조된 구름처럼 하늘거리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밤마다 나를 찾아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속삭여 주었고 나의 머릿속은 그 이야기들로 흠뻑 취하곤 했습니다. 그대들의 책 속에서 나는 엘브루즈와 몽블랑 정상에 올랐으며 거기서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면 그 태양이 하늘과 바다, 산등성이를 발그레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기서 내 머리 위로 번개가 구름을 가르며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록빛 숲과 초원, 강과 호수와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사이렌의 노랫소리와 목동들의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내게 날아온 아름다운 악마들의 날개를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대들의 책 속에서 나는 끝없는 심연에 몸을 던지기도 했으며 기적을 행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고 완전한 왕국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대들의 책은 나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해낸 모든 것들이 나의 두개골 속에서 작은 덩어리로 압축되었습니다. 나는 그대들 누구보다도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그대들의 모든 책을 경멸하고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지혜를 경멸합니다. 그 모두가 공허하고 연약하며 환상적이고 신기루처럼 기만적입니다. 그대들이 아무리 오만하고 현명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죽음은 그대들을 마루 밑의 쥐새끼들처럼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후손과 역사, 그리고 천재들의 불멸의 업적들은 꽁꽁 얼어붙어 버리거나 아니면 지구와 함께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대들은 분별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거짓을 진실로, 추함을 아름다움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사과나무나 오렌지 나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열매 대신 개구리나 도마뱀이 열리게 된다면, 혹은 장미에서 땀 흘리는 말냄새가 풍기게 된다면 그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을 땅과 바꾸어 버린 그대들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한때는 천국을 꿈꾸듯 갈망했으나 이제는 하찮게 보이는 200만 루블을 거부합니다. 그 돈에 대한 나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기 위해 나는 약속된 기한이 다 되기 5분 전에 이곳을 떠나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읽은 은행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낯선 남자의 머리에 입을 맞춘 뒤에 눈물을 떨구며 별채를 나섰다. 주식 투기에서 거액의 돈을 날렸을 때도 지금처럼 극심한 자기 혐오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흥분과 눈물 때문에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경비원이 그에게 달려와 별채에 사는 남자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서 대문을 나서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은행가는 하인들과 함께 별채로 달려가 자신의 죄수가 탈옥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불필요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책상 위에 놓인 포기 서약서를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는 금고 속에 집어넣고 문을 잠갔다. 지금까지 안톤 체홉의 내기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허세와 욕망으로 시작된 그 내기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죠. 결국 변호사는 오랜 세월 끝에 모든 욕망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기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남은 건 돈도 승부도 아닌 헛된 집착과 허망함 뿐이었습니다. 15년 감금,
그리고 평생을 쓰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돈.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사실 저는 내기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겼을 때의 기쁨보다는 졌을 때의 씁쓸함이 더 겁나서요. 때로는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는데 자존심, 승부욕, 오기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상처만 남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용기란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그만둘 줄 아는 순간에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